총소리가 울렸습니다. 8살 아이가 쓰러졌어요. 그 아이의 죄는 뭐였을까요? 살인? 아니요. 절도? 아니요. 그 아이는 단지 설탕을 한 줌 먹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북에 아직 가족이 남아있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탈북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함경남도의 한 협동농장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저는 어린아이가 수백 명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총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악몽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요. 북한이 정말 어떤 곳인지를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과 다른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 손은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20대 중반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협동농장 작업반에서 일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 작업반은 특별한 곳에 동원됐어요. 수령님 전용 과수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북한에 있다는 거 아세요? 이곳은 일반 농장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성지였죠. 입구부터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보위부 군인들이 24시간 지켰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신분증 검사, 나올 때마다 몸수색. 과일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과수원 관리자가 우리를 모아놓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동무들, 이번 주부터 나무 뿌리에 설탕을 묻는 작업을 시작한다. 설탕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설탕 100kg씩 배정됐다. 한 톨도 남김없이 정확히 묻어야 한다. 100kg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아세요? 저희 집은 1년 내내 설탕 구경도 못했어요. 배급으로 나온 적도 없고 장마당에서도 구할 수 없었죠. 그런 설탕을 나무 한 그루에 100kg씩 묻는다고요? 옆에 있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땅에 묻으면 열매가 더 달아진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설탕을 뿌리에 묻는다고 과일이 달아지나?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나무 뿌리를 파고 설탕을 묻었습니다. 작업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설탕이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 달은 먹겠는데 이걸 땅에 묻다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과수원에는 정식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40살쯤 됐고요. 말이 별로 없었지만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엄마 데리러 과수원 입구까지 오곤 했어요. 철조망 밖에서요. 처음 그 아이를 본 게 초가을이었을 거예요. 야윈 얼굴에 눈만 컸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 인사도 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넌 누구 아들이냐? 저기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엄마 기다려요. 착한 아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줄은요. 10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높았죠. 저는 과수원 한쪽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왔어? 설탕 자루가 뜯겨 있어. 창고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괭이를 놓고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창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관리자가 설탕 자루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봐. 누가 뜯었어? 바닥에 설탕이 흘러 있잖아.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큰일 났다. 누구나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수령님의 것을 건드렸다는 건, 그건 북한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였으니까요. 1시간도 안 돼서 검은색 지프차 2대가 과수원으로 들어왔어요. 보위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고 앞에 집합당했어요. 한 명씩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뭐 했나? 창고 근처에 간 적 있나? 수상한 사람 본 적 없나? 저도 신문을 받았어요. 다행히 저는 창고 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과수원 입구 쪽을 보니까
그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주머니 아들이요. 여느 때처럼 엄마를 데리러 온 거였죠. 보이부 사람 하나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저 애는 누구 자식이야? 리정순 동무 아들입니다. 데려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군인 하나가 달려가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너 어제 여기 온 적 있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갔냐? 아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 뭐 했어? 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설탕을 조금 먹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에요. 저 애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제가 죗값을 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무릎을 꿇고 보이부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닥쳐. 반동은 반동이야. 나이는 상관없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풀려났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수령님의 것을 건드린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요. 그날 아침 확성기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민은 오후 2시까지 마을회관 앞 광장에 집결하라. 제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떨어질 뻔했어요. 인민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후 2시. 저는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저도 사상이 불순한 사람이 됩니다.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요.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앞에 서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상이 보였어요. 군인 몇 명이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아들이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단상 아래에는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요? 확성기에서 남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인민 여러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늘 우리는 반동분자 한 명을 처단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동분자라고요? 어린 아이를요? 이 자는 겨우 8살이지만 이미 인민의 적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과수원을 모독했습니다. 혁명의 성질을 더럽혔습니다.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애만은 살려주세요.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죽이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동분자를 직결 처분한다. 총살. 군인 하나가 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든 채 서 있었어요. 그 아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뻔했어요. 눈을 떴을 때 그 아이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소리내서 울지 못했습니다. 울면 우리도 반동의 동조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보였어요. 쓰러지는 아이, 흐르는 피, 어머니의 비명.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소리 내지 않고요.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서서 봤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요. 만약 제가 막으려고 했다면 저도 같이 죽었을 겁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정의를 말하면 죽고 진실을 말하면 죽고 양심을 따르면 죽는 곳. 일주일 후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당 비서가 말했어요. 동무들, 지난주에 우리 마을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동분자가 처단됐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동무들 중에 그 사건에 대해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럼 한 명씩 나와서 소감을 말해보시죠.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이 결정은 옳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겁쟁이야.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해. 이 나라를 벗어나야 해.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한 달에 서너 명씩 죽어나갔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 설탕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안 죽었을 텐데. 과수원 땅 밑에 묻힌 수백 톤의 설탕. 그걸로 마을 전체를 먹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그 설탕을 꺼낼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수령님의 것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죽어도 그건 건드릴 수 없었죠. 1999년 봄, 저는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나 중국 가서 돈 벌어올게. 당신은 여기서 기다려. 아내가 울었습니다. 잡히면 어떡해요? 총살당하면 어떡해요? 안 잡혀. 꼭 살아서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5월 어느 날 밤 저는 두만강으로 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저는 옷을 벗고 헤엄쳐서 건넜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고 계속 헤엄쳤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나는 살았다. 중국에서 2년을 숨어 살다가 2001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설탕이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1kg 봉지, 3kg 봉지, 5kg 봉지. 돈만 내면 누구나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설탕 봉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설탕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도 저는 설탕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어린아이.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아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요.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봤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왜 막지 못했을까요? 겁이 났으니까요. 저도 죽을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게 제 죄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을 많이 만났어요. 공군 출신 분들도 계셨죠. 그분들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목격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조국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체제인가. 그분은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날아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그 아이도, 아이 엄마도, 저도, 그 조종사분도. 가해자는 체제였습니다. 20년 넘게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어린아이가 쓰러지던 그 순간, 어머니가 울부짖던 그 소리. 저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도 저처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을 숨기면서요. 만약 그때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겠죠.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설탕 한 줌 때문에요. 이게 북한입니다. 사람보다 충성이 중요한 곳, 사람보다 체제가 중요한 곳, 양심이 죄가 되는 곳. 저는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